몽골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최강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부족들을 약탈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약탈당한 부족은 복수를 해야 했고 복수는 복수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그들의 전투력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약탈, 복수, 전쟁은 계속되었고 무의미한 희생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영웅의 이름은 칭기즈칸. 그가 나타나 몽골의 부족들을 모두 통일했습니다. 최강의 전사들은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전투력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힘은 정복전쟁에 쓰였습니다. 주위에는 강력한 금나라가 있었고 남송이 있었습니다. 변방의 야만족이라며 무시당했던 그들이 고도로 문명이 발달돼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몽골의 힘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서쪽으로 달려가는데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항복하였습니다. 우와, 우리 힘이 강한 것인가? 아니면 적들이 약한 것인가? 몽골이 강했던 것입니다. 말을 타고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전투민족들은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사는 민족들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정복은 계속되어 급기야 동유럽까지 굴복시켰습니다. 다음은 서유럽 차례였지만 더 이상의 정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1264년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1271년 정복한 땅의 국호를 대원으로 하고 초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원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복 사업은 계속되었고 1279년 중국의 마지막 힘이었던 남송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했던 원나라는 강했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파멸의 씨앗은 내부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워낙 크고 기름진 땅덩어리,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는 절대자 칸의 자리, 쿠빌라이의 후계자라면 욕심이 아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후계자들은 서로 칸이 되겠다고 싸웠습니다. 특히 칸을 선출하기 위해 귀족과 황족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몽골인의 독특한 제도는 싸움을 더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고 정적들을 제거해야 했으니 강성했던 원나라가 내부의 싸움으로 점점 약해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의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만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부잣집 형제들은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원수처럼 물어뜯고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내분으로 원나라는 조금씩 약해져 갔고 피지배 계층의 맨 아래에 있었던 한족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는 넓은 땅과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철저한 신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분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몽골인이었고 그 아래 주로 터키, 이람, 아랍인으로 구성된 생목인에게 준지배계층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아래가 97%에 해당되는 피지배층의 한인과 남인이 있었는데 고려인을 포함한 거란족, 여진족 등이 한인이었고 강남의 한족이 신분의 가장 밑바닥 계층인 남인이었습니다. 이들 97%의 피지배계층은 3%에 불과한 지배계층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서러운 차별 대우를 견뎌야 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몽골인으로서도 차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극도로 적었으니 피지배층과 공평하게 경쟁한다면 얼마 못 가 도태될 것이 뻔하였으므로 차별 정책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차별은 피지배계층의 불만을 쌓이게 했습니다. 한인과 남인은 힘만 있다면 당장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던 남인은 원나라가 약해지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홍건적의 난이었습니다. 홍건적은 강남 일대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군을 이끄는 사람은 주원장이었는데 그는 힘을 키우고 세력을 규합하여 원을 공격했습니다. 주원장의 곁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의 절대적인 충성이 있었고 그중 서달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약무기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화약무기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몽골 군사가 강력했던 이유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쏜다는 것인데 화약무기는 그런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려에서는 외적을 물리쳐 줄 테니 화약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원장은 이 화약 무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여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료를 너희 나라에서 구해 가져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주겠다. 고려는 더럽고 치사해서 채무선으로 하여금 화약 개발을 직접 연구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성공하였습니다.
화약의 개발은 몽골 전사들이 더 이상 세계 최강이 아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1368년 주원장은 결국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쪽으로 달하는 원나라를 이때부터 북원이라 불렀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황급히 북으로 달아나야 했던 북원 황제 순제 토건 테무르는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고 빼앗긴 땅을 되찾을 힘도 없었습니다. 조상께서 이루신 찬란한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꺾여버렸으니 내 훗날 조사님들을 무슨 낯으로 뵐 것인가. 1370년 원순제는 조상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람으론 강변에 응창해서 죽었습니다. 순제의 아들 원소종 아유시리다라는 하란 허린에서 즉위하고 재기를 꿈꾸었지만 실상은 명나라의 공격을 막기에도 벅찼습니다. 1372년 주원장의 친구이자 명나라 최고의 장수 중 하나였던 서달은 군대를 이끌고 하라허린으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을 잃는다면 몽골의 마지막 자존심도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유시리다라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서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378년 아유시리다라는 대부분의 인생을 명나라와의 전쟁으로 보내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토구스테무르가 이어서 황제가 되었는데 이미 북원의 상태는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1388년 결국 15만에 이르는 명나라군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토구스테무르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사자와 포로를 뒤로하고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카라코름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 예수데루가 토구스테무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해 북원도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몽골 민족은 칭기즈칸이 통일하기 전의 몽골처럼 서로 흩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한바탕 꿈처럼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은 그렇게 처음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북원이 무너지던 1388년 고려에서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강행하여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